저는 최근 세계에서 중국 관광객을 가장 싫어하는 나라로 꼽히는 프랑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프랑스에서는 아예 중국 관광객들에게 오지 말라고 경고하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프랑스의 여러 역사적 건물 앞에는 특이한 표지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안내판 같지만 내용을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중국인들에게 특정 행동을 하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경고하는 문구가 적혀 있거든요. 얼핏 보면 말도 안 되는 차별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프랑스가 이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 전 대한민국 제주도의 도로변에서 한 중국 관광객 아이가 보인 행동이 공개되면서 국내에서도 큰 논란이 일었죠. 그런데 이게 단순한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는 게 더 충격적이에요. 중국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카이탄이라고 불리는 특수한 바지를 입고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이 바지는 아래가 뚫려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볼일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문화가 단순히 어린아이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길거리는 물론이고 사람들이 가득한 지하철, 심지어 수영장에서도 어른들조차도 이런 행동을 서슴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런 행위를 하고도 전혀 개의치 않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죠. 한 중국 아주머니는 엘리베이터에서 볼일을 보고 그대로 떠나버리기도 했다고 하니 정말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프랑스 역시 오랜 기간 중국 관광객들의 이런 행동을 경험하면서 점점 강한 반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해요. 결국 이런 반복된 사례들이 쌓이면서 프랑스에서는 중국인들을 향한 경고 표지판까지 등장하게 된 것이죠. 물론 모든 중국인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의 행동이 나라 전체의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어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국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 살고 있는 22살 대학생 레이나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제가 사는 도시 파리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이곳은 에펠탑과 루브르 박물관으로 유명한데요. 한국에서도 프랑스가 예술과 문화의 중심지로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요즘 프랑스에서는 또 다른 이유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 관광객들의 행동 때문인데요. 문화재에 낙서를 하거나 비행기 안에서 다른 승객들과 다투는 것은 기본이고 뷔페에서는 다 먹지도 못할 음식을 한가득 담아가 남기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거리에서는 벨트를 휘두르며 싸우고 케이블카 안에서도 위험하게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도 자주 목격되죠. 심지어 동물원에서 하마에게 플라스틱 쓰레기를 던지는 모습까지 포착되면서 현지인들의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프랑스 사람들은 점점 중국 관광객들을 반기지 않게 되었어요. 급기야는 방문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까지 형성되고 있죠.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프랑스가 중국에 대해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반면 한국에 대해서는 매우 우호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프랑스에서는 매년 한국문화축제가 열리는데요. 이곳에서는 K-팝 공연과 태권도 시범이 펼쳐지고 많은 사람들이 K-팝 댄스를 배우려고 모여들죠. 뿐만 아니라 김치를 직접 만들어 보거나 한글로 자신의 이름을 써보는 체험까지 마련되어 있어서 한국 문화를 직접 경험하려는 프랑스인들의 열정이 정말 뜨겁답니다. 현재 프랑스의 공식 한류 팬클럽에 가입된 인원만 수만 명에 달한다고 해요. 같은 동양 국가인데도 프랑스가 한국과 중국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극명하게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거의 사건들부터 문화적 차이까지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그 배경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벨은 자신의 전 재산을 인류를 위해 공헌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데 사용하라고 남겼고 그 뜻에 따라 매년 프랑스 파리에서 노벨상 시상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파리는 예술과 학문의 중심지로 유명한데 노벨상의 유산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더욱 의미 있는 도시로 자리 잡았죠. 만약 파리에 방문하신다면 노벨 박물관도 꼭 한번 들러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프랑스 하면 떠오르는 것은 와인, 패션, 예술 등이지만 의외로 한국 문화를 깊이 사랑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먼저 한국문화원을 세운 나라 중 하나이며 K-팝, 한국 영화, 전통 음식 등 다양한 한국 문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죠. 최근 몇 년 사이 한류의 인기가 더욱 높아지면서 프랑스 곳곳에서 한국 문화와 관련된 행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저는 요즘 친구들과 함께 한국 예능 프로그램에 푹 빠져 있어요. 특히나 가면을 쓰고 정체를 숨긴 채 노래를 부르는 프로그램을 정말 좋아하는데 프랑스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형식이라 그런지 더 신선하고 재미있게 느껴지더라고요. 가면을 벗고 누군지 밝혀지는 순간의 짜릿함이란. 만약 무대 뒤에서 제가 좋아하는 K-팝 스타가 등장하면 집이 떠나갈 듯이 소리를 지르며 봅니다. 이렇게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사실 제겐 걱정거리가 하나 있어요. 제 부모님은 파리 근교에서 스포츠용 장갑을 만드는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소규모지만 장인 정신을 바탕으로 정교한 수작업 공정을 고수하며 유럽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죠. 특히 자전거 라이딩 장갑이 가장 인기 제품인데 세계적으로도 수요가 많아 꾸준한 판매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의 한 대형 유통업체에서 저희 부모님께 대량 주문을 하겠다고 연락을 해왔어요.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샘플 몇백 장을 먼저 보내달라고 요청했죠. 하지만 그 이후 그들은 주문을 취소했고 몇 달 뒤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저희 제품과 똑같은 디자인의 장갑이 말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제품을 완전히 베껴서 저렴하게 대량 생산해버린 것이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있을지, 그리고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런 불공정한 행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봐야 할 것 같아요. 중국과 프랑스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저희 부모님의 사업에도 그 여파가 닥쳤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무역상의 문제인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 기업들의 비윤리적인 행태가 점점 더 심각하게 느껴졌죠. 부모님께서는 대량 주문을 받았다며 기뻐하셨지만 막상 계약금도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일이 반복되었어요. 생산을 준비해놓고 납품까지 기다리던 입장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손실이 어마어마하죠. 몇 번이나 같은 일을 겪으며 부모님은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으셨고 저는 자식으로서 속이 상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더 속상했던 건 부모님이 이 사업을 저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셨다는 점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뚜렷한 꿈이 없었고 대학 진학도 부모님의 권유로 결정했어요. 당시 프랑스와 중국의 관계가 나쁘지 않아서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추려면 중국어를 배우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중국어 학과에 입학했죠. 사실 프랑스는 1960년대의 서방 국가 중 가장 먼저 중국을 공식 승인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그 덕분에 양국 간 교류가 활발해졌고 중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유입되었죠. 하지만 2010년대 후반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사건은 프랑스 국적을 가진 작가가 중국 정부에 의해 억류된 일이었어요. 2015년 홍콩에서 금서로 지정된 책을 출판했던 프랑스 국적의 작가가 갑자기 실종됐어요. 이후 그는 중국 당국에 의해 체포된 사실이 밝혀졌고 이에 프랑스 정부와 국민들은 크게 반발했죠. 프랑스 문화부 장관까지 직접 참석하며 중국의 행동을 강하게 비판했죠. 중국인들은 세계 각지의 여행지에서 무례하고 몰상식한 행동을 일삼으며 여러 나라에서 최악의 관광객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많죠. 파리의 대표적인 명소인 루브르 박물관에서도 중국 관광객들의 무질서한 행동이 문제가 된 적이 많습니다. 긴 줄을 무시하고 새치기를 하거나 전시된 작품에 손을 대는 등
기본적인 관람 예절조차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았죠. 심지어 모나리자 앞에서 사진을 찍겠다고 서로 밀치다가 넘어지는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에펠탑 인근에서도 중국인 관광객들이 공공장소에서 침을 뱉거나 길거리에 쓰레기를 무분별하게 버리는 모습이 자주 목격됩니다. 심지어 베르사유 궁전에서는 내부에서 음식을 먹으며 바닥에 포장지를 그대로 버리는 모습이 적발되어 프랑스인들의 분노를 샀다고 해요. 심지어 일부 고급 호텔이나 레스토랑에서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곳도 생겨났어요. 또 다른 사건은 파리 개선문 근처에서 벌어졌습니다. 한 중국인 관광버스가 예고도 없이 갑자기 도착해 교통을 방해하며 관광객들이 대거 몰려 나왔습니다. 개선문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 몇 시간 동안 기다린 여행객들의 자리를 뚫고 들어가 시야를 가로막으며 사진을 찍기 시작한 것이죠. 이에 프랑스인들과 다른 나라 관광객들이 항의했지만 중국 관광객들은 전혀 개의치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자 프랑스 방송에서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무례한 행동을 풍자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중국인들은 이에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프랑스 브랜드에 대한 불매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루이비통, 디올, 에르메스 같은 프랑스 명품 브랜드를 보이콧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났고 일부 중국 네티즌들은 프랑스 관광을 거부하자는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중국 네티즌들은 인터넷 방화벽을 우회하여 프랑스 외교부와 프랑스 방송사 공식 SNS 페이지에 항해 댓글을 남기는 일도 벌어졌어요. 하지만 이런 과민한 반응이 오히려 프랑스인들의 반감을 더욱 키웠습니다. 이처럼 프랑스와 중국의 관계는 관광업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점점 더 냉랭해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공공질서와 예의를 지키지 않는 태도는 어느 나라에서도 환영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 대학 생활이 지옥처럼 느껴졌다는 걸 믿을 수 있나요? 처음에는 미래를 위해서라며 중국어를 전공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프랑스와 중국의 관계가 점점 악화되면서 중국어 전공에 대한 인식도 부정적으로 바뀌었죠. 친구들은 전공을 살려 인턴을 하고 있는데 저는 중국 기업과의 교류 기회가 점점 줄어들어 앞이 깜깜했어요. 반면 한국어학과 친구들은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있었고 늘 활기차 보였어요. 그중 한 명이 파리 한국문화원에서 진행되는 행사를 추천해줬어요. 처음엔 마지못해 따라갔는데 거기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났습니다. 그곳에서는 K-팝 공연이 펼쳐졌고 한국의 전통 무용과 사물놀이 공연도 있었습니다. 태권도 시범이 끝나자 사람들은 박수를 쏟아냈죠. 김치를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도 있었어요. 한글은 어떻고요? 문자를 직접 써보면서 그 체계적인 구조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 문화에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커졌고 한국 유학을 고민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미 중국어를 전공한 저는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현실이 답답하기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교에서 중국어 학과를 폐지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처음엔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교수님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면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소식에 저는 강의실로 향했습니다. 교수님은 굳은 얼굴로 서 계셨고 학생들은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최근 프랑스와 중국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대학에서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몇 년 사이 중국어 전공 지원율이 급격히 떨어졌고 기업들과의 교류도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학교는 중국어 학과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여러분이 원하는 학과로 전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돕겠습니다. 정과 신청서를 나눠줄 테니 신중히 고민하고 제출하세요.
교수님의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강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내 격앙된 목소리로 중국어를 내뱉기 시작했죠. 저는 중국어를 완벽히 구사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녀가 하는 말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가히 충격적이었어요. 프랑스가 무슨 선진국이라고 설치는 거야? 후진국 주제에 감히 중국을 무시하다니.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강의실 안은 싸늘해졌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저도 모르게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후진국, 프랑스를 이곳에 와서 공부하는 본인이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어이가 없었어요. 그때 교수님께서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교수님의 얼굴이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강의실이 쩌렁쩌렁 울릴 만큼 크게 중국어로 외쳤죠. 너 같은 태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감히 내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소란을 피워. 내 행동은 징계위원회에 보고될 거다. 학생들은 그녀를 향해 따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프랑스를 후진국이라 조롱하는 그녀의 말에 다들 기가 막혔던 거죠. 만약 그렇게 우월하다고 생각한다면 왜 굳이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있는 걸까요? 제 옆에 있던 친구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저의 린메이라는 중국 학생인데 원래도 문제 많았어. 항상 중화 사상에 취해 다녔거든. 그녀는 무역학과 학생이었고 늘 거만한 태도로 학교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였죠. 왜 학교 식당에 중국 요리는 없죠? 라며 영양사와 실랑이를 벌이고 교내 안내. 표지판에 왜 중국어가 없나요? 라며 관리 직원들을 붙잡고 따지고 캠퍼스 내 중국 학생들에게 우리는 중국인답게 행동해야 한다며 중국 문화 우월성을 설파하고 다녔다고 했어요. 그녀의 태도는 학교에서 이미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오늘 중국어 학과 폐지 소식에 완전히 폭발해버린 거였죠. 사실 중국어 학과 폐지는 프랑스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의 시카고 대학,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호주의 시드니 대학 그리고 한국의 서울대까지도 중국어 학과를 없애거나 일본어 학과와 통합해 동아시아 학부를 신설하는 등 중국어 전공을 축소하고 있었어요. 세계적으로 중국어 학과가 줄어드는 추세였는데 이제 우리 학교도 그 흐름을 따라가게 된 거죠. 하지만 린메이는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듯 했습니다. 마치 그녀 혼자만의 세상에 갇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녀를 바라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왜 프랑스와 중국의 관계가 점점 악화되는지, 왜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 불만을 가지는지. 그녀의 태도 하나만 봐도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욱 확신했어요. 나는 더 이상 이 학과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행정실 앞에는 전과 신청서를 내려는 학생들로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국어 학과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저만 한국어 학과를 지원하는 줄 알았는데 예상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이 같은 결정을 내린 거였어요. 행정실 직원들은 점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졌죠. 어떡하죠? 한국어 학과 정원은 이미 꽉 찼는데 다른 과로 정과를 유도해보는 게 어때요? 하지만 이건 학생들의 선택인데 막을 수도 없잖아요. 학교 측에서도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원래도 한국어 학과는 인기가 높아서 정원이 꽉 차 있었는데 이제는 중국어 학과 폐지로 인해 학생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니 감당이 안 됐던 거죠. 결국 학교는 한국어 강의 수를 늘리고 추가 교수진을 채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어 학과는 예상치 못한 규모 확장을 하게 되었고 이는 곧 학생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태가 해결되는 듯 했지만 여기서 또 다른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전과를 신청하려는 학생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온 거였어요. 왜 한국어 학과만 추가 강의를 열어주는 거죠? 우리는 일본어 학과를 원했는데요. 맞아요. 한국어 학과만 특별 대우하는 거 아니에요? 일부 학생들은 일본어 학과나 다른 과를 희망했지만
학교가 한국어 학과에 집중하자 불만을 표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어 학과는 강의를 늘려주면서 일본어나 스페인어 같은 다른 언어 학과는 그대로 유지되는 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죠. 순식간에 분위기는 소란스러워졌고 학생들끼리 의견이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애초에 한국어 학과가 인기 있는 건 당연한 거잖아. 교수님도 늘리고 강의도 많아지는 게 뭐가 문제야? 그럼 일본어 학과도 똑같이 강의를 늘려야 한다고. 행정실은 점점 혼란스러워졌고 결국 학교 측에서 급하게 공지를 올렸습니다. 한국어 학과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 학과들의 강의 개설도 검토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가능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러자 일부 학생들은 만족하는 듯했지만 여전히 불만을 품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을 내렸죠. 그 모든 소란 속에서도 저는 한국어 학과라는 목표를 향해 뚜벅뚜벅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저는 한국어 학과로 전과할 수 있었고 드디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첫 한국어 수업을 들었던 순간은 정말 잊을 수 없는 감동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중국어와 비교할 수 없이 부드럽고 듣기 좋은 발음, 그리고 너무나 과학적이고 아름다운 한글. 어떻게 이런 글자가 존재할 수 있지?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불과 일주일 만에 한글을 거의 다 읽을 수 있었다는 것. 한자를 배울 때는 외우는 것만 해도 머리가 아팠는데 한글은 쓰면 쓸수록 그 모양이 예쁘고 원리를 알면 쉽게 익힐 수 있는 문자였어요. 이래서 한글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거구나. 그제야 한글의 위대함을 온몸으로 깨닫게 됐죠. 더욱 감탄스러운 건 14개의 자음과 10개의 모음만으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 정말 효율적이면서도 아름다운 문자였어요. 내가 왜 진작 이 언어를 배우지 않았을까? 한글을 쓰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하루는 한글을 연습하다가 반나절이 훌쩍 지나간 적도 있었죠. 그만큼 저는 진정한 배움의 기쁨을 느끼며 행복한 대학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중국어 학과가 폐지된 게 제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한편 프랑스와 중국의 관계 악화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프랑스 정부는 중국인 언론인을 추방하는 사건을 발표했습니다. 그 여성은 무려 20년간 프랑스에서 체류하며 특정 사이트에 기사를 게시할 때마다 중국 대사관으로부터 돈을 받아온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이 공개되자 프랑스 사회는 충격에 빠졌고 중국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죠. 중국은 항상 스스로를 강대국이라 주장하면서도 정작 다른 나라에서는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중국어 학과 학생이 아닙니다. 이제는 한국어 학과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즐기며 완전히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있죠. 내 인생에서 최고의 선택을 했어. 그렇게 저는 진정으로 제가 원하는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를 국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판단하고 결국 그 중국인 언론인을 구속 후 추방까지 했습니다. 당연히 프랑스와 중국의 관계는 더 악화되었죠. 솔직한 제 마음을 말하자면 우리의 관계가 앞으로 더 나빠지길 바랍니다. 왜냐고요? 세계 최악의 관광객으로 악명이 높은 중국인들이 프랑스를 찾지 않게 될 테니까요. 대신 그 자리에는 제가 사랑하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저 제 작은 바람입니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도 꼭 프랑스로 놀러와 주세요. 그리고 저는 요즘 대학에서 한국어와 한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학 때는 꼭 한국 여행을 떠나려고요. 요즘 한국 드라마도 열심히 보면서 한국어 연습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 가게 되면 직접 한국어로 음식도 주문하고 한국인 친구도 사귀어 보고 싶어요. 응원해 주실 거죠? 여기까지 프랑스 대학생 레이나의 이야기였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더 재미있는 사연을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항상 행복하세요.